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책 볼까 들을까 짱가몽. 허문순 인간 역사 대소설이라는 특이한 삼국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든지 9숫자를 써가지고 구의, 유비 구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사서 봤던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으로 한번 쭉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대하 역사소설 삼국지 병법. 병법을 좀 중요시한 책입니다. 네, 이 사진에 있는 것은 유비관우 장비가 도원결의했던 자리라고 합니다. 또 이런 이제 그림들이 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특이한 내용이 육도 삼략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천하의 천하이다. 천하의 이와 때를 함께 하는 자는 천하를 얻고 천하의 이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자는 천하를 잃는다. 후한 말기 어리석은 영재와 환관들이 이 가르침을 지키지 않아서 천하가 어지러워지고 끝내는 유비 등이 의기를 들고 일어섰다. 자, 요런 소 제목들이 있습니다. 소 제목들 한번 카메라에 담았고요. 그래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마지막에는 병법을 가지고 이제 경영에 좀 접목을 시키는 시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저자가 상당히 특이해서 저도 그래서 예전에 30몇 년 전에 구입해서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장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거침없이 동으로 굽이치는 물끝 없는데 장강에 사라진 영혼 그 몇이던가. 시비와 성패 한낱 물거품 산은 예와 같이 푸르른데 붉게 타는 저녁에 맞이하는 그 몇 번이던가. 흰머리 고기잡이와 나무꾼 물가에서 가을달 봄바람 즐기며 한 병 탁주 들고 서로 만나면 흘러간 온갖 사연. 이제는 한낱 옛 이야기일 뿐. 수억만 겸 흐르는 황하, 그것은 장대하게 도도히 달리는 중원 역사다. 한 나그네의 물살 쏘아보는 눈에는 황하의 뜻을 읽고 있었다. 그는 물을 한 움큼 손으로 떠올렸다. 누런 물이 손가락 사이로 이내 빠져나갔다. 그는 손에 남은 앙금을 보았다. 금빛 모래가 중원 역사를 적은 글자인 듯 살갗에 붙어 있었다. 복희, 신농, 황제, 삼황이, 그리고 소호, 전욱, 제곡, 제요, 제순, 오제가 다스리던 땅.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쉬고 우물 파 물 마시고 밥 갈아 먹으니 임금의 힘 따위가 내게 다 무엇이랴. 백성들이 격양가 노래하며 태평성대 누렸던 그 시대, 순임금 세상 뜨자 우가 임금 자리 물려받아 나라 이름을 하라 짓고 이제부터 역사의 첫 장이 열렸지. 나그네는 앙금 들여다보던 눈길을 강물로 옮긴 채 흘러간 역사 속에 자기의 얼을 더 깊이 묻어갔다. 하가 다스린 것은 17대 거랑까지. 거랑이 말이란 계집에게 미쳐 밤낮 음탕놀이로 나날을 지새다가 신하 성탕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신하가 임금을 친 첫 기록이다. 성탕이 세운 것은 은. 600여 년이 지난 뒤 27대 주왕이 달기에게 미쳐 서태후, 희창에게 나라를 내주었다. 희창이 세운 주나라. 이때 희창을 도운 것이 강여상, 세월을 낚시질했다는 바로 그 강태공이다. 13대 유왕이 포사라는 계집에게 넋을 빼앗겨 신하 신후백에게 죽임당하고 14대 평왕이 왕위에 올랐으나 이미 날개 없는 새나 다름없었다. 70일 제후국의 왕들이 주 왕실의 권력을 잡으려고 다투기 시작. 춘추전국 그 어지러운 시대가 시작이 됐다. 500년 난세를 통일한 것이 제후국 진의 시황, 강력한 천하통일 국가가 나타난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보다 이미 힘이 생존에 더 필요하다는 약육강식의 진리를 터득한 시황은 힘의 다스림을 폈다. 여기에 과오가 있었다. 참다운 힘을 가진 것은 뭇 백성이지 한 사람의 제왕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시왕이 죽자 어지러운 추하에서 몸을 일으킨 유방은 한나라를 세워 초를 세운 패황 항우와 천하를 놓고 싸운 끝에 천하를 다시 통일했다. 그러나 통일되면 다시 깨어지고 깨어지면 다시 통일되는 것이 역사의 운명인가? 나그네의 생각이 여기에 미쳤을 때 그는 무심코 머릿속 생각을 입 밖에 냈다. 사람의 목숨도 나라의 흥망도 말 없는 이 황하의 유구함 앞에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가. 그 순간 귀가 쩡 울리는 호통이 우레소리처럼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 수상한 놈이구나. 어디서 온 놈이냐. 나그네는 정신이 번쩍 들어 뒤돌아보았다. 한 사람은 철궁을 메고 또 한 사람은 반월창을 옆구리에 낀 채 우뚝 서 있었다. 관원이었다. 그들이 수상하게 본 것은 마땅했다. 7척이 넘는 키, 등에 짊어진 몇 장의 돗자리 아래 한 자루의 칼을 메고 나라의 흥망이란 말을 한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느냐. 수상한 놈은 모두 잡아들이라는 현령의 분부이시다. 저는 결코 수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탁현에 사는 나그네가 대답하자 두 관원은 눈이 둥그레졌다. 비록 옷차림은 초라했으나 얼굴에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굵고 짙은 눈썹, 여자처럼 붉은 입술, 시원스러운 두 눈, 유난히 큰 귀는 어깨에 닿을 정도였다. 그리고 양 볼이 예사 사람보다 도톰하고 조금 늘어져 있어 장자풍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나이는 28이나 되었을까? 세상엔 별난 인물이 다 있구나. 하지만 관원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탁현이라고? 그것은 여기서 멀리 떨어진 유주 땅이 아닌가? 무슨 일을 하는 자인가? 돗자리 장수입니다. 관원들은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 젊은이의 대답을 고지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눈빛이었다. 유방이 창업한 한나라는 400년 가까이 이어졌다. 유방은 도읍을 장안에 두었으나 서기 8년 왕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한때 멸망했다. 이때까지가 전한이다. 왕망은 15년 남짓 정권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유수가 다시 한을 중흥시켜 도읍을 낙양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후한이다. 지금의 황제는 후한 12대 영제. 돗자리 장수란 말에 관원들의 태도는 다시 험악해졌다. 그들은 나그네 등에 짊어진 칼을 가리키며 호통쳤다. 아니, 이 검에는 황금고리쇠의 옥돌 장식근이 달려있지 않는가. 돗자리 장수로서는 분수에 넘치는 칼이다. 어디서 훔쳤느냐? 아닙니다. 이 칼은 아버님의 유품입니다. 결코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부드러웠던 젊은이 얼굴에 성난 빛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런 쓸쓸한 나루터에서 강물을 굽어보며 중얼거리고 있다면 수상쩍은 자라고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으렸다. 더욱이 지난밤 이 근처 마을을 도둑무리가 습격했다. 네가 그 일당이 아니라고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영제는 12살에 황제가 되었다. 황제가 어리면 황태후가 발을 들이고 옥좌 뒤에서 정사를 보게 된다. 황태후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친정 집안들, 바로 외척이다. 왕망도 외척으로서 권력을 잡아 마침내 스스로 천자가 되었던 것이다. 외척 다음으로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은 환관이었다. 이른바 내시로 남자구시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영제가 즉위한 다음 해인 건영 2년 169년 황제는 온덕전에 납시였다. 그가 옥좌에 앉으려 할 때 느닷없이 전각 한 귀퉁이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며 검붉은 구렁이가 한 마리 대들보에서 기둥을 타고 내려와 옥좌에 웅크려 앉았다. 영제는 구렁이를 보고 까무러쳤다. 내시들이 허둥지둥 천자를 별전에 모셨다. 구렁이는 곧 사라졌고 이어 천둥번개가 치며 큰 비가 내렸다. 무섭게 쏟아지는 비는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때는 음력 4월로 초여름이었지만 우박마저 섞여 내려 궁전의 기와장이 깨지는 등 수라장이었다. 다음 해인 2월 낙양에 큰 지진이 있었고 바닷가에선 해일이 일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천변지휘가 계속되면 천자는 제단을 지어 하늘에 빌고 연호를 바꾸는 법. 영제도 광하 원년으로 개원했는데 이번엔 암탉이 수탉이 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어 온덕전에서 검은 연기가 열대길이나 솟아올랐다. 대궐 안에 무지개가 서는가 하면 북쪽 오원의 산들이 무너졌다. 마침내 황제는 그 까닭을 신하에게 물었다. 천자의 하문에 그때의 대학자 채옹이 상서를 올렸다. 무지개가 대궐에 서고 암탉이 수탉이 되는 궤변은 모두 내시들이 정치에 간섭하는 탓입니다. 영제는 이 상소문을 읽고 한숨만 쉬었다. 환관들 가운데서도 장양, 건석 등 10명이
권세를 휘어잡아 십상시라 불리고 있었지만 황제에게 이들은 물리칠 힘이 없었다. 황제는 특히 장량을 아버님이라 불렀으며 모후 영락태우와 장량의 사이가 수상쩍다는 소문마저 나돌았다. 그 때문에 정치가 날로 어지러워지고 조정의 위험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여러 곳에 도둑들이 들끓고 있었다.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수상히 보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강을 내려올 낙양배를 기다리고 있던 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수상한 자는 아닙니다. 관원들의 태도는 다시 누그러졌다. 이상하게도 이 젊은이에겐 남을 끄는 데가 있었다. 호감이 갔다. 그래? 누구 친척이라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요. 차를 구할까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 관원은 다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차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먹이거나 어지간히 지위 높은 귀인이 아니면 구경도 못한다. 누구에게 진상하려 하는가? 아니면 집안에 중병 앓는이라도 있나? 병자는 아닙니다만 저희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 차를 한번 마셔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며 모은 돈으로 차를 사다 드릴까 해서 놀라운 효심이로군. 나에게도 아들이 있지만 이 젊은이를 본받도록 해야겠어. 관원들은 의심이 풀린 듯이 가버렸다. 벌써 해걸음이었다. 저녁 햇빛을 받은 강물이 붉게 타올라 눈부셨다. 젊은이는 손을 눈 위에 대고 열심히 상류 쪽을 바라다 본다. 이 젊은 나그네가 바로 유비현덕이었다. 그는 이윽고 외쳤다. 오, 배 깃발이 보인다. 낙양배가 틀림없다. 느릿하게 강을 내려오는 배 그림자. 저물어가는 낙조 속에서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다가온다. 보통의 짐배나 객선과는 달리 낙양배는 첫눈에 알 수 있다. 용의 혓바닥과 같은 붉은 깃발로 온 배를 장식했고 배 누각도 울긋불긋 칠해져 있었다. 여봐요 사공. 유비는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사공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천천히 키를 돌리고 돛을 내리면서 미끄러지듯 하류로 내려갔다. 유비는 배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훨씬 아래쪽에 백호 남짓한 강마을이 있었다. 그곳에 많은 장사꾼들이 모여 있었다. 수많은 나귀에 짐을 가득 싣고 온 상인의 모습도 보인다. 손수레며 바구니에 달걀이나 야채를 가져온 농군들도 있다. 그 숱한 사람들이 저마다 떠들어대고 있었다. 유비는 북적거리는 사람 사이를 헤쳐가며 바삐 움직였다. 자기가 구하려는 차가 중간 상인 손에 넘어가면 다시 두 갑절, 세 갑절의 호된 값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이다. 유비는 마침내 낙양 상인으로 보이는 사나이를 찾아냈다. 차를 사고 싶습니다. 차라고 그는 아래 위로 자세히 유비의 차림을 살폈다. 그리고 콧방울에 잔주름을 잡으며 비웃듯 말했다. 안 되었지만 당신 같은 사람에게 쌀, 팔, 싸구려 차는 없소. 한 입에 몇 냥 나가는 고급 차라면 있지만. 좋습니다. 많이는 필요 없으니까 당신 대체 차를 마셔보기나 하였소? 촌사람들이 무슨 잎사귀인지 다려먹고들 있지만 그것은 차가 아니오. 압니다. 그 진짜 차를 사고 싶습니다. 유비는 어디까지나 공손했다. 차는 먼 열대나라에서 들여온 것인데 주나라 때 겨우 궁중에서 마시기 시작했고 한나라에 들어와서도 후궁 다원에서 조금 재배하고 있을 뿐이다. 낙양상인은 유비가 하도 열심인지라 겨우 되물었다. 그렇다면 몇 입 나눠주겠지만 돈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습니다. 유비는 품 안에서 가죽 주머니를 꺼내어 장사꾼의 두 손바닥에 아낌없이 쏟았다. 은과 사금을 합해서 꽤나 묵지겠다. 호, 장사꾼은 그 무게를 재면서 말했다. 꽤 많군 그래. 그러나 사금은 얼마 되지 않는군. 대관절 차는 무엇에 쓰려 하오? 장사꾼도 관원들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어머님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지요. 젊은이 뭐하는 사람이요? 돗자리 장수입니다. 그럼 이만한 은을 모으는데도 오래 걸렸을 테지? 꼬박 2해 걸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거절하지 못하겠는걸. 하지만 이 은마루로는 도저히 값이 안 되겠어. 뭔가 다른 것은 없어? 유비는 잠깐 생각하더니 검의 장식 끝에 꿰인 옥도를 뽑아 내밀었다. 이것을 곁들이겠소이다. 좋소. 당신의 효성을 보아 차를 몇 입 드리겠소. 낙양 상인은 선실에서 작은 주석 항아리를 가지고 나오더니 유비에게 건네주었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서남쪽 하늘에 고양이 눈처럼 큰 별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별을 자세히 보면 불그스름한 별무리가 끼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사스러운 별일세. 꼭 핏물에 젖어 있는 것 같지 않나? 장차 무슨 변이 일어나려는지 낙양 뱃사공의 말로는 도성 여자가 머리 둘에 팔이 넷인 아이를 낳았다네. 유비는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곳부터 고향 탁현 누상촌까지는 천리길이 넘는다. 그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달려가고 있었다. 그날 밤은 각 마을 주막집에 들었다. 한밤중 무렵 주막집 주인이 허둥지둥 그를 깨웠다. 손님, 손님. 눈을 떠보니 문밖이 벌겋게 밝았다. 확 숨이 막히는 열기 속에 탁탁 불꽃 튀는 소리마저 들렸다. 아니, 불이 났습니까? 도둑무리가 습겨온 거요. 낙양배와 거래한 상인이 이 마을에서 잔다는 것을 알고서. 예? 도둑무리가? 나으리도 물건을 사셨겠죠? 놈들이 맨 먼저 노리는 것은 나으리 같은 분입니다. 빨리 뒷문으로 달아나십시오. 유비는 곧 검을 등에 졌다. 온통 온 마을이 불길에 쌓여 있었다. 가축들은 처절하게 울어댔고 치솟는 검은 연기 아래 여자와 아이들이 울부짖고 있었다. 대낮처럼 주위가 밝았다. 그 속에서 지옥사자 같은 검은 그림자들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아, 이게 바로 지옥이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마침 이곳에 있게 된 것도 하늘을 대신하여 이런 가엾은 백성을 구하라는 신의 뜻이 아닐까? 에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유비는 치솟는 분노로 칼 손잡이에 손을 가져가며 당장 뛰어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돌렸다. 어머니가 계시다. 나 하나만을 믿고 살아가시는 어머니가. 도둑의 무리는 지금 이 고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 메뚜기처럼 천하 곳곳에서 무리지어 날뛰고 있다. 의로운 칼 한 자루의 용기와 재주로서는 10명의 도둑을 베기도 어렵다. 비록 100명의 도둑을 베어도 천하는 구제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몇 명의 도둑 목숨과 내 한 목숨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유비는 눈을 감다시피 하며 뛰었다. 가까스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모퉁이까지 이르렀다. 한숨 돌리며 뒤돌아보자 각 마을의 불길이 아련한 광야의 화토풀보다도 작게 느껴졌다. 흰 무지개와도 같은 은하수도 우주의 한 귀퉁이에 지나지 않을진데 이 세상의 크나큰 매나 긴 가람, 넓디 넓은 대륙도 한없이 작기만 한 존재일 터. 하물며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작은가. 더구나 한낱 자기 같은 것은. 유비는 새삼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다음 순간 고개를 세게 흔들었다. 아니야, 인간이 있고 나서 우주가 있는 게 아닌가. 인간이 없는 우주는 한낱 공허가 아닌가. 인간은 우주보다 위대하다. 오라 오라. 이 말에 누구나 대꾸한 느낌이 들어 언저리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숲속에 퇴락한 공자 묘가 있었다. 유비는 그 사당 앞에 이르러 땅에 이마를 조아려 예를 올렸다. 유비는 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은 엄숙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다짐하는 말이기도 했다. 공자님은 지금부터 700여 년 전 노나라에 태어나 세상의 어지러움을 바로잡고 지금까지 이렇듯 사람들 마음에 살아있어 사람들 넋을 구해주고 있지 않은가.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신 분이다. 공자님 문으로서 세상을 가르쳤지만 난 무로서 백성을 구하자. 지금처럼 도둑들이 날뛰고 짐승마다 못한 인간들이 들끓는 세상에선 문을 펴기 전에 무로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때 갑자기 공자 묘의 문짝이 떨어져 나가며 으하한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든 유비에게 한 사나이가 비호처럼 달려들어 한 발로 목덜미를 꽉 잘 밟았다. 그와 함께 한 사나이가 공자 목상을 걷어차며 사당 툇마루로 걸어 나왔다. 얼빠진 녀석, 이따의 물건이 뭐가 어떻다는 거냐. 유비 눈앞에 공자 목상이 나뒹굴었다. 뒷목이 꽉 눌리고 있어 유비는 나중에 뛰쳐온 자의 얼굴을 돌아볼 수가 없었다. 가까스로 눈을 치뜨자 호랑이 가죽 신은 거한의 다리통만을 볼 수 있었다. 그 다리 하나가 기둥만큼이나 굵었다. 마형님,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목을 밟고 있는 자가 물었다. 감홍, 놓아줘라. 지금 무로서 백성을 구한다 어쩌고 했으니 우리 부하가 되어줄 거다. 감홍이라 불린 자는 유비의 옆구리를 걷어차며 말했다. 이봐, 촌뜨기, 마원의 형님의 말을 들었겠지. 넌 지금부터 우리의 부하가 되는 거다. 유비는 비로소 별빛으로 어스름 하나마 마원이라는 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온통 수염투성이 얼굴을 한 곰과 같은 녀석이었다. 그 마원이가 유비에게 말했다. 넌 지금 큰 뜻이 있는 것처럼 공자묘에 대고 떠들어댔지. 어때? 나와 같이 북쪽으로 대현양사인 장각을 찾아가지 않겠나? 새도 좋은 나무를 가려 둥지를 튼다는가. 사람도 큰 무리 속에 뛰어들어야 해. 그래야 뜨시고 모시고 펴볼 수 있단 말이다. 마원이는 유비의 대답 따위는 기다리지도 않았다. 이봐 감홍, 예, 이 녀석 때문에 밤잠을 설쳤으니 곧 떠나자. 이 밤중에 말입니까? 그래, 짐은 녀석에게 지우고 넌 반월창이나 들고 따르면 돼.
이리하여 유비는 마원이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마원이는 나귀를 타고 유유히 길을 갔고 감홍과 유비는 그 앞뒤에서 옹위하는 꼴이었다. 자, 황건적. 세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을 걸어 기주 땅에 들어섰다. 기주는 황하의 북쪽, 지금의 하북성 남쪽 일대, 장각의 태평도 본거지인 거록도 이 지방에 있다. 유비의 고향 탁현은 거기서도 더 북쪽인 유주에 있었다. 기주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것이 이들 눈에 띄었다. 마형님, 저 누런 헝겊을 보셨어요? 감홍이 소리쳤다. 감홍이랑 사나이는 마원이보다도 몸집이 작고 무예솜씨도 보잘것없는 대신 눈치가 빨랐다. 곰처럼 우직한 마원이보다도 꾀가 있어 보였다. 누런 헝겊? 마원이는 나귀를 멈추고 감홍이 손가락질하는 곳으로 눈길을 보냈다. 숲 사이 오솔길인데 길가 나무 하나에 누런 헝겊이 메어져 있었다. 저건 말이냐? 예, 난 어제부터 유심히 보았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갈림길이나 길이 꺾이는 곳에는 틀림없이 저런 누런 수건이 메어져 있지 않겠어요? 대체 무슨 표시일까요? 마원이는 무언가로 짚히는 것이라도 있는 듯이 나지막이 신음했다. 유비도 그 까닭을 몰랐다. 마원이는 단을 내렸다. 아무튼 따라가 보자. 틀림없이 무슨 꿍꿍이 셈이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또 얼마쯤 나아갔다. 산이 깊어짐에 따라 길은 가파라졌다. 때는 6월이라 무척 더웠다. 이번에는 마원이가 소리쳤다. 이봐, 감홍. 예,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 어쩌면 술도 있을지 모른다. 보라고, 저쪽에 도관이 있잖아. 도관이라고요? 감홍도 발돋움하여 바라보았다. 과연 나무가지 사이로 도교의 절인 도관이 보였다. 도관이란 말에 유비도 생기가 났다. 뙤약볕 아래 줄곧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목이 탔던 것이다. 시원한 약수라도 마시고 싶었다. 나직한 언덕이 저편에 보였다. 언덕 품속처럼 아늑한 곳에 언덕숲과 늪이 자리 잡고 있었다. 늪에는 붉고 하얀 연꽃이 만발해 있다. 돌다리를 건너 퇴락한 도관 앞에서 마원이는 나귀를 내렸다. 다가가 보니 문짝 하나는 박살이나 흔적도 없고 남은 한 짝도 형체만 겨우 있었다. 거기에도 누런 헝겊이 메어져 있었다. 마형님 보십시오. 여기에도 누런 헝겊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누군가 안에 있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쳐봐. 감홍은 소리질러가며 컴컴한 안을 기웃거려 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당 한가운데 뼈와 가죽만 남은 도사가 교위에 앉아 있었다. 흰 턱수염은 무릎까지 닿았고 눈을 감고 있다. 이봐 노인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감홍은 반월창 자루로 늙은 도사의 정강이를 후려갈겼다. 그제서야 도사는 눈을 확 부릅떴다. 너무도 날카로운 눈빛이라 감홍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쳤다. 마원이가 엄포를 놓았다. 먹을 게 있을 테지. 우린 배가 고프다. 빨리 술과 밥을 가져와라. 그러나 도사는 태연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없다고? 이만한 도관에 먹을 게 없을 리가 없어. 대체 우리들을 뭘로 알고 있어? 숨겨놓은 것을 썩 내놔. 없다면 없는 줄 아시오. 당신들 패거리가 모두 가져가 버렸어. 우리 패거리? 그렇소. 당신들은 누런 헝겊도 보지 못해서 황건적 장각일당이 송수리째 빼앗아갔단 말이오. 그래도 무엇인가 남아있을 테지. 먹을 것이 없어. 그럼 시원한 우물물이라도 떠오너라. 우물엔 독약을 풀었어. 마시면 죽을 거요. 누가 그런 짓을 했나? 장각의 물이지요. 그도 한때 도사였는데 이런 끔찍한 짓을 일삼는다오. 그렇다면 샘은 있을 테지. 저렇듯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난 연못이라면 어딘가 맑은 샘물이 솟고 있을 게 틀림없어. 그 연꽃이 어찌 아름답겠소. 내 눈에는 홍년도 백년도 숱한 백성의 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오. 듣자 하니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정말 죽고 싶은가? 거짓말 같으면 연못 속을 들여다보시오. 물속엔 송장이 가득 가라앉아 있을 테니. 그래? 그러나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좋아. 양식도 없고 물도 없다면 대체 늙은이는 무엇을 먹고 여기서 살고 있나? 나 말이요. 늙은 도사는 자기의 발치를 턱지댔다. 내가 먹고 있는 낀이라면 저기 흩어져 있어. 마원이는 무심코 바닥을 둘러보았다. 나무 뿌리며 벌레 다리며 쥐뼈 따위가 흩어져 있었다. 두 손 들었어. 정말인 듯 싶군. 여봐, 딴 데나 찾아가 보자. 그는 몸을 돌려 나가려 했다. 그때 비로소 유비의 존재를 깨달은 도사는 뚫어져라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깜짝 놀란 듯이 교위에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수없이 절을 했다.
마원이와 가몽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도사는 잠옷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아, 당신이요. 요이로 유비가 당황하여 노인을 말렸다. 노인 무슨 짓입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손을 잡아주며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도사는 유비의 손에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리며 이마를 조아렸다. 젊은 분이시여, 이 늙은이는 오랫동안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한 목숨 죽지 못하고 모질게 살아온 것도 당신 같은 분을 만날까 하는 한 가닥 희망에서였을 때지요. 아,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옆에서 가몽이 말했다. 형님 들었지요? 이 촌뜨기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기나 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그러나 도사는 그들의 말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당신이야말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할 분입니다. 백성을 도탄의 늪에서 건질 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저는 탁현에 사는 가난한 돗자리 장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내 눈은 속이지 못하오. 당신의 인상과 골품에 나타나 있어. 젊은이, 제발 들려줘요. 당신은 틀림없이 왕신이나 귀인의 핏줄을 이해받고 있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누상촌의 농부였습니다. 유비는 고개를 바로줘 부인했으나 가슴은 철렁했다. 현덕은 바로 한나라 왕족의 혈통이었기 때문이다. 정왕 유승이 바로 그의 조상이다. 그리고 전한 제6대 경제의 후손이었다. 옛날 한무제 때 유승의 아들이 탕록의 촌장에 임명되었지만 조정의 제사 비용을 상납하지 않아 관직을 빼앗겼다. 그 뒤 핏줄은 대대로 탁현에 살았으므로 노인들은 그의 가문이 왕족임을 알고 있었다. 유비의 아버지는 태수의 추천을 받아 벼슬자리에 올랐지만 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다. 마원이와 가몽이 눈을 껌뻑거리며 이들이 주고받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는 모릅니다. 모른다면 내 말을 믿으시오. 당신이 메고 있는 검은 누구에게서 받으셨소?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품입니다. 그 검은 틀림없이 옛날부터 대대로 집에 나오는 보물일 것이요. 낡고 오래되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옛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 장식 끝엔 분명 옥돌이 꿰어 있었을 터. 알옥이라고 불리는 옥돌이였을 거요. 검대엔 또 가죽이나 비단 장식띠가 있었겠지. 왕후장상의 패검이었다는 표시요. 칼도 비길 데 없는 명검일 거고. 그런데 젊은이, 어깨에 맨 그 보검을 직접 써본 일은 있어? 없습니다. 그러자 마원이가 참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늙은이, 그쯤 해두면 알았어. 그보다 늙은이 말로선 장각이 도관에도 있었다면서 그에 대해 알고 싶다. 장각은 천벌을 받고도 남을 사람이요. 마원이의 물음에 늙은 도사는 내뱉듯이 말했다. 어째서? 벌써 10년쯤 지난 옛날 일이요. 그는 본디 거록 사람으로 젊어서는 공매의 가르침을 받들고 과거의 뜻을 두었었어. 그런데 하지만 번번이 과거에 떨어지라 이 도관에 왔던 거요. 처음엔 부엌에서 일하며 산에서 나무도 해오고 약초도 캐오던 천한 몸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간단하죠. 산속에서 하루는 신선을 만났던 거요. 머리도 눈썹도 수염도 새하얗게 센 신선이 손에 명아주 지팡이를 잡고 장각을 손짓해 불렀다고 하오. 너를 기다린 지 아주 오래였다면서. 장각이 따라가자 흰구름 나붓기는 높은 봉우리 동굴성에 이르러 천서 3권을 주었어. 그게 바로 태평요술이란 책이었군. 신선은 거듭거듭 일렀어. 너는 이 책을 잘 터득하여 어지러운 천하를 구하고 선도를 일으켜 옳은 일을 베풀라. 만일 네 자신과 욕심과 영화를 위하여 나쁜 마음을 일으킬 때에는 곧 천벌이 내려 몸을 망치게 되리라. 그 신선은 누구였나? 장각이 눈물을 흘리며 2번 자라고 이름을 묻자 나는 남한노선이다 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흰 연기가 되어 사라졌어. 과연 장각은 그날부터 한 방에 틀어박혀 깨끗이 씻은 몸에 도복을 걸치고 정진하여 수도하였어.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도사는 다음 말을 입에 올리기도 싫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입을 다물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나도 알고 있어. 마원이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덧붙였다. 장각은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오며 지금이 남한노선이 세상에 나가 만백성을 구하라고 하신 날이라고 선언했겠지. 그리하여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고 알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물었어. 늙은 도사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장각이 도수를 깨치고 나왔을 때 그의 앞에는 소문을 듣고 벌써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땅에 이마를 조아리며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다. 나는 대현 양사 장각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며 목숨을 바치겠는가? 예, 부디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좋다. 오늘부턴 대현 양사인 내가 하늘을 대신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져내겠다. 내 아우 장량은 천공장군이 되고 장보는 지공장군이다. 너희들도 각각 수도하는 데에 따라 대방과 소방에 임명하리라.
마침 장각으로선 기회가 좋았다. 그때 기주는 물론이고 유주, 청주, 연주 일대에 걸쳐 연병이 크게 유행했다. 장각은 500명 제자를 시켜 금선단, 은선단, 적신단에 비약을 주어 각 지방에 풀었다. 그들은 대현양사 장각을 널리 알리는 한편 남자에겐 금선단을, 여자에겐 은선단을, 어린이에겐 적선단을 먹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낫는 이가 많았다. 고마우신 대현양사님, 신자는 가을 메뚜기처럼 늘어났다. 병자뿐만 아니라 마음에 근심 있는 자도 장각을 찾아와 자기 영혼이 구제를 받았다. 가난뱅이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다. 그들은 돈을 바치고 양식을 바치고 자기 딸을 바쳤다. 장각은 그 가운데서 절세의 미녀만을 뽑아 첩을 삼았고 나머지는 부하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무리가 수십만에 이르렀다. 당시 장각의 무리는 다시 예주, 서주, 형주, 양주 등 장강 이남까지 퍼져나갔다. 이제는 36명의 대방에 72명의 소방이 있었다. 대방은 그 아래 1만여 명의 무리가 있고 소방은 5, 6천의 졸개가 따랐다. 이들은 모두 이마에 누런 헝겊을 동였다. 장각이 처음에 어깨에까지 들여진 머리를 누런 헝겊으로 붙들어 맸기 때문이다. 조직이 커지고 사람이 불어나면 유지하는 데 많은 돈이 든다. 황건의 무리들은 어느덧 노략질하기 시작했고 천하를 노렸다. 마원이는 이윽고 유비에게 말했다. 지금 듣고 보니 내 녀석은 장차 크게 될 인물이라면서 그거야 아무래도 좋아. 나도 사실은 황건당에 가담하여 한몫 보려는 참이니까. 어떤가? 이쯤에서 정식으로 내 부하가 되겠다고 맹세하지 않겠나? 그러면 너도 장차 소방증 될는지 누가 알겠어. 마원이는 유비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새삼 부하로 삼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늙은 도사놈의 관상도 엉터리는 아니야. 예사롭게 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어딘지 다른 데가 있거든. 키는 마원이보다 작았지만 7잔을 훨씬 넘었다. 특히 특징적인 것은 귀와 팔이었다. 두 귀가 매우 커서 귓볼이 어깨에 닿을 듯이 늘어졌고 두 팔은 무릎 아래까지 닿는다. 눈으로 자기 귀를 볼 수가 있었다. 마원이는 관상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색다른 용모의 사나이를 부하로 갖고 있는 효과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부하를 거느린다면 자기 자신의 품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여겼다. 유비는 유비대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고향집 동남쪽엔 한 그루의 큰 뽕나무가 솟아있다. 높이 50자 남짓, 멀리서 보면 큰 우산을 펼친 모양과 같았다. 마을 이름 누상촌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어렸을 때 도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현덕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뽕나무를 우러르고 그 아래 오막살이를 보더니 중얼거렸다. 이 집에서 큰 인물이 나겠는걸? 현덕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현덕은 15살이 되자 숙부의 도움을 받아 그때의 대학자 정현과 노식에게서 글을 배웠다. 그때 같은 학우였던 공손창과 친하게 사귀기도 했었다. 어떤가 내 말대로 하겠나? 마원이가 거듭 묻는 말에 유비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고향에 늙으신 호러머니가 계셔서 그럼 싫단 말이냐? 마원이가 화를 벌컥 냈을 때다. 가몽이 소리쳤다. 마형님 녀석들이 오고 있어요. 그것은 50명쯤의 도둑무리였다. 소 두목인 듯한 싶은 자가 서너 나귀를 탔고 손에 무쇠 조각이 달린 철편을 들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원이를 보더니 급히 도가나루로 뛰어들었다. 마형님 여기 계셨군요. 뒤쫓아오느라고 얼마나 땀 뺐는지 몰라요. 오, 이주범 수고했다. 그래 어째서 늦었나? 이주범은 자랑스러운 듯이 웃었다. 마침 각 마을에 낙양배가 들어 한탕했지 뭡니까? 덕분에 나귀로 한 마리쯤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거 참 잘했다. 대현양사 장각을 찾아가려면 빈손보다 푸짐하게 선물을 가져가는 편이 좋으니까. 힘들지 않았나? 요즘에는 시골 녀석들도 야가서 땅속에 재물을 파묻든가 장사꾼이 무리지어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판이니까. 참 그러고 보니 그날 밤에도 아까운 녀석을 하나 놓쳤지요. 아까운 녀석? 그가 무엇이든 값비싼 보물이라도 가지고 있었나? 뭐 사금이나 보석은 아니지만 낙양에서 차를 샀다는 녀석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차라 하면 장각님께 바칠 선물로서 다시 없는 물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녀석을 잔뜩 노렸지만 어느 틈엔가 달아나버려 자취도 없지 않겠어요? 마원이가 벼랑간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었다. 유비가 놀랐다. 그렇다면 이 녀석들이 며칠 전 강마을에서 사륙을 일삼던 지옥에 아꼈단 말인가? 더욱이 놈들이 내가 산 차를 노리고 있었다니. 마원이는 한참 웃고 나서 이주범에게 말했다.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라. 이미 물고기는 그물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녀석이야. 자네가 놓쳤다는 송사리 한 마리는 마원이는 섬뜩해하는 유비를 팔을 잡고 또 한 번 웃었다. 이주범은 놀라며 유비의 얼굴을 말끔히 쳐다봤다. 그리고 감탄한 듯 외쳤다. 아,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틀림없어요. 감홍도 달려들어 유비의 팔을 뒤로 비틀었다. 이봐, 숨기고 있는 차를 썩 내놓지 못해? 난 처음부터 내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